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얼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설아 세이브 더 칠드런 인도적 지원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잠깐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인도적 지원팀을 맡고 있는 장설아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에서 일하고 있는 허민숙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풀어주실 두 분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주에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먼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알파고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산체스 총리는요, 부인이 좀 대학교에서 좀 학계 계시는 분이고요. 네, 학교에. 네, 네네. 학계. 학계. 예, 이제 이분이 스페인 EI 경영대학원에서 아프리카 연구소의 이사장님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사장으로 계실 때 그 항공사 회사 에어 유로파 네. 그리고 그 모 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그 기관이. 네. 그 금액이 좀 큽니다. 한 한국 돈으로 7천억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긴 대학교고 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후원 받을 수 기업들이 있죠. 와서 이제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산체스 총리는요, 살짝 좀 약간 자익 계열 진보적인 정치인이시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바로 극우 단체로 살짝 좀 유명한 깨끗한 손 마노스 림피아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잠깐만, 이 돈을 여사께서 받았는데 네. 근데 딱 보니까 그 사이에도 이 회사들이 좀 약간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정부로부터.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약간 뇌물 아니에요? 비리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좀 의혹 제기라고 고발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는 이제 총리는 나는 이렇게 명예 없는 싸움에 끼어 들어가고 싶진 않다. 그럼 내가 사임할 거야. 네. 근데 좀 약간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걸 사임하면 왠지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느낌도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됐어요. 또 사임을 하면 지금 마지막 5년 안에 몇 번이나 총선을 했어요, 스페인이. 그럼 또 총선을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약간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 건지 지켜봐야 돼요. 네. 구정 기자님, 이 산체스 총리가 사실은 뭐 이력도 좀 독특하고 또 외모로도 좀 유명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스페인이 이렇게 네. 유럽 정치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게 지정학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산체스 총리는 조금 많이 유명한 네. 그러니까 72년생이에요. 나이 많지 않고 2018년 6월부터 스페인 총리 하고 있고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이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있는 집안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한 뒤에 뉴욕에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총리하면서 2022년부터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 의장을 맡고 있고 이것도 참 재밌죠. 이런 부잣집 아들 정치인이. 그러네요. 이력이. 근데 이 사람이 전개 스타로 뜨던 시절에 그 스페인의 엘문도 그 언론에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90년대에 보스니아 내전이 한창일 때 사라예보의 근교에 있는 어느 오두막집에 이 세르비아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 무슬림 이들이 협상을 하려고 모였대요. 근데 그때 보스니아계 쪽 대표 옆에 어떤 키 큰 젊은 청년이 네. 참모로 있었다. 그리고 그때 20대 이 청년 암호명 브론즈 이 사람이 바로 네. 산체스 총리였는데 그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에서 이제 파견돼갖고 뭐 벨기에 가 있다가 그때 보스니아 쪽에 일을 했었고 뭐 이랬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 학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석사도 여러 개, 박사도 여러 개. 뭐 그리고 뭐 공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박사까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여러 개입니까? 석사, 예. 박사가요? 예, 예. 네. 근데 뭐 2004년에 마드리드 시의 시의회 의원으로 시작해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5년 뒤에 하원 의장 됐고 다시 5년 뒤. 그러니까 정계에 입문하고 한 10년 만에 2014년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그 대표가 됐죠.
야당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정도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뭐 급성장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018년 6월달에 당시 총리 이제 불신임한 투표 이거를 뭐 주도하고 그 다음에 총선을 했는데 아까 알파고 기자 얘기한 대로 이게 총선에서 2019년 4월에 이겼는데 네. 과반 정당이 안 돼서 정부 구성 못해서 그해 선거 다시 치러서 그때 또 좌파연정 구성하고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에 5월에 지방선거 패배한 뒤에 총선했는데 뭐 그때 2기 임기를 맡았고 작년 11월에 또 총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스페인 네. 의회가 그 코르테스 헤네랄리스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정당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 정도 아니지만 여기도 어쨌건 그 2018년 총리 퇴임 이후에 지금 한 선거를 4번. 그래서 4번. 지금 어쨌건 경력상으로는 산체스 총리는 3선 총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거를 네. 자꾸 해서 여러 번 이겼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사퇴를 했으면 또 이제 불안정이 됐겠죠. 이제 상황이. 근데 이제 그 집권한 다음에 그 옛 독재자 프랑코 그 프랑코와 관련된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 쪽에 스페인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없었거든요. 네, 네. 뭐 무게를 싣고 그 다음에 뭐 난민들 특히 아프간 난민들 많이 받아들이고 근데 이 산테스 총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럽연합 안에서 스페인의 역할을 키우는 것 이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유럽의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팔레스타인 편들어주는 사람이고 뭐 인기 요인은 많은데 얼굴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 좀 그렇고 네, 네. 근데 이제 뭐 정당 지지율 면에서는 지금 산체스 총리 쪽이 약간 좀 뒤처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해버리면은 자칫하면 정권 잃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만둬버리겠다 했다가 이제 선거 치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유럽의 여러 종류의 뭐 군사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스페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아무튼 이 산체스라는 사람의 행보는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초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쭉 성장하다가 어쨌든 2018년 이후에 계속 총리는 하고 있지만 좀 부침이 많이 있었긴 있었네요. 뭐 근데 사실 그게 카탈로니아 독립운동 그 분리주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타격도 굉장히 컸고 약간 이 총리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요인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만큼 또 공격받을 만한 요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번복을 어쨌든 했는데 당분간은 이대로 좀 갈 것 같다.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번복하지는 또 모르죠. 뭐 근데 하긴 정치라는 게 또 예. 오전과 오후가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시작되기도 전인데 우리 한국도 좀 지금 덥고 이미. 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두바이에는 또 엄청나게 비가 와서 우리가 저는 한번 그 두바이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중국, 미국을 하고 다음 두바이를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두바이는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네, 순서는 뭐 얼마든지. 일단은 중국은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너무나 큰 네. 토네이도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럴 때는 중국은 어차피 예전에 좀 약간 스촨한데 뭐 지진도 있었고 좀 중국 땅이 워낙 크니까 네. 다양한 좀 약간 자연재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근데 미국에 있는 이제 토네이도에서는 이제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바라스크주, 아이오와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4명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거의 100여 명이 부상을 받았는데 그거와 함께 심각한 거 뭐냐면 이제 자연재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전기끈들이 좀 약간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명 넘게 사람이 암흑 시대에서 사는 느낌이 됐거든요. 네, 전기 없이. 예. 근데 이제 두바이는 사실 좀 작은 동네예요. 여기서 홍수, 웬 홍수야? 왜냐면 사막이잖아요. 네네. 비가 안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몇 주 전에는 거기서 이제 비가 내렸는데 1년에 내릴 비가 다 왔다 하루에. 예,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왔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그걸 좀 약간 대비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은 그나마 좀 약간 중간중간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두바이가 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바이에서 제일 좀 약간 의심하는 거 뭐냐면 두바이하고 아부다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 과학기술을 통해서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뭘 싸면서 강제로 비를 내리게 만들어요. 인공 강우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잠깐 우리는 쓸데없이 자연을 건드린 건가? 아, 그래서 왜냐면 부작용. 저 두바이에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제 스토리들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한번 강남이 네. 물바다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거의 그렇게 됐었거든요. 두바이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 여긴 두바이 맞아 아니면 베네치아인가? 네. 베네치아.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어느 날은 또 홍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최근 기사를 읽으니까 이번에 또 여름에 특히 유럽 지역이 엄청나게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나저나 이 기후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워낙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사실 기후 재난 때문에 이제 네. 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해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온도 올라가고 작물도 작황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식료품값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건데 네. 저 사실 작년에 공주에서 귤을 먹어봤거든요. 공주산 귤. 공주에서요? 예, 예. 처음 예전에 듣는데. 찾아보니까 뭐 익산에서 요새 귤 재배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한국도 막 그런데 네. 일단 이제 먹는 것 중에서 기후 재난의 영향이 심한 몇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네네. 보면은 우리 가나 초콜릿. 예전에 광고도 많았었잖아요. 특정 회사 거 광고 아니에요. 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가 이 카카오콩, 초콜릿 원재료 네. 여기 세계 제일 많이 키우는 두 나라인데 최근에 기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근처에 이제 바다의 엘니뇨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올해 2월 달에 전 세계 이 카카오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 됐다. 그래서 뭐 초콜릿 원료 가격이 1년 만에 뭐 2배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또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해마다 반복됐는데 요새는 거의 지중해 지역도 해마다 그러잖아요. 네. 여름이 길어지고 더 건조해지고 사실 원래 그런 기후에서 올리브가 자라는 건 맞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특히 열매 맺는 기간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스페인에 가뭄이 심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스페인 저수지 막 바짝 말라붙은 사진들도 네. 있었고 네. 올리브 오일 가격 급등하고 근데 뭐 초콜릿이나 올리브 오일은 한국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뭐 덜 먹지 뭐 할 수도 있지만 쌀 같은 거 그렇죠. 아시아의 여러 곳에 주식이죠. 네. 근데 이제 쌀은 이제 기후재해가 가뭄이라든가 한 가지가 아니라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질의 염분이 상승하는 거 여러 종류의 재난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이탈리아가 쌀의 품종도 굉장히 많고 리조또 많이 먹잖아요. 쌀 재배 유럽연합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이탈리아가 생산한대요. 근데 여기도 이제 피해가 크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에서 쌀 많이 키우는 인도는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 비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도 쌀벨트 여기도 이제 가뭄 때문에 2022년에 재배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적이 있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두는 여러 재료의 그 원자재 같은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다음에 가축 사료잖아요. 그래서 대두값이 올라가면은 유제품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식료품 가격이 다 이제 동반 상승해요. 근데 대두 많이 키우는 미국 중서부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데 계속해서 이제 가뭄이 한 2년 겹쳤고 그다음에 유럽에선 또 뭐 감자 또 올해는 뭐 그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그 로부스타종 커피 네. 이거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인데 여기도 뭐 엘니뇨 때문에 생산량 줄어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최근에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에서 이제 환경과학자들이 유럽 중앙은행이랑 같이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근데 날씨랑 기후 충격 때문에 2035년까지 물가가 매년 뭐 0.8에서 0.9%, 그다음에 식량 가격은 1.5에서 1.8% 매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수치로 보면은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도 뭐 1%, 0.9%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특정 시기에 특정 품목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빈국들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이제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필품값, 식료품값 비중이 높은 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기후 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약한 네. 또 아동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클 때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야 이런 환경에서 아기 낳는다라는 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사실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가 식량 불안정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임산부인 경우에 뭐 잘 먹어야지 또 태아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태아를 임신했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잘 먹지 못한다라면 네. 그 아이가 이제 평생 그 자신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건강권을 그렇죠.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 네. 잘 먹지 못한다라면은 발달에도 영향을 줘서 인지 발달에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의 또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냉난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극한 폭염과 네네. 또 너무 또 추운 날씨를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쩜 인간으로서 좀 존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세계은행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10년 동안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1억 중에는 명이요? 1억 명 10년 네. 동안에 그 중에서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훨씬 더 취약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후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정부가 적절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불가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5월입니다.